김종혜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스마트머니가 우리 시장을 잘 선택을 안 하는 것 같나요? 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은 참 아쉽네요. 뭐 왜 이렇게 또 매매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지금 거래소와 선물 쪽에서의 매매 동향이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는데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더 약세를 보일 만한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 내부적인 힘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해외 시장 쪽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좀 달러 쪽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쪽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최근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고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달러 흐름 자체가 조금 다시 한번 강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달러가 좀 가파르게 다시 올라가면서 84 라인선을 지금 향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전고점 부근이었기 때문에 그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한다면 현재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시장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의 금융기관이 대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2009년도 이후에는 어느 쪽으로 대출을 많이 했냐면 유럽에서 돈을 회수하고 아시아 쪽으로 대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를 하면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미국에 풀려나간 돈들이 회수되는 과정에서는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많이 돈이 풀렸던 아시아 시장부터 압박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돈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무려 한 360조 정도가 되는데 360조 달러요? 네. 네. 그 정도가 되는데 이제 예. 우리나라 원 단위로 완전 환산한 거죠. 그 정도 돈이 되는데 그 정도 돈에 있어서 핵심은 물론 일본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이 일본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돈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대만과 한국에 들어갔고 그 외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자산 버블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동산 자산 버블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쪽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 있고요. 또 유럽 쪽에서 보면 지금 픽스 국가들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포르투갈 외무장관이 또 사임을 했죠. 그런데 이 양반이 이 긴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을 썼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또 그만뒀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이 긴축 의지도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유럽에서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의 또 걱정은 뭐냐 하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3국이 가장 이제 경제가 견조한 국가들이고 복지도 잘 돼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가 5월 달에도 집값이 1.5%가 오르는 등 이쪽으로 또 돈이 몰리면서 여기도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덴마크 같은 국가는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렸지만 유동성이 줄지 않고 오히려 자산 버블만 계속 일어나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양적 완화를 해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금리만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가격만 좋아졌을 뿐 실물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고 제일 나쁜 픽스 국가 부동산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은 제한적인 반면 다른 쪽의 버블을 계속 키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 기조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함부로 푸는 것에 대해서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담과 함께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일본과의 경합관계가 높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100엔을 넘어버린 상황. 이런 부분들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집트의 정정 불안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정정 불안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극점 수준에 달해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유가를 끌려고 있다면 원화의 강세가 제한적인 상황에 유가 강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전반적인 비용은 계속 부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 금리 오르죠. 유가 오르죠. 이런 요인들이 기업 이익의 변동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환율, 유가가 모두 변하니까 우리가 실적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거시 지표들이 모두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실적 추정은 말 그대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IT 대형주에 대한 실적 전망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그동안 강하게 유지했던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이 현재 시장을 또 조정의 압박을 불러일으키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기관들도 IT 종목에 대한 매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사고 있지만
연기금이 사고 있지만 연기금도 IT는 안 사고 있는 국면이고요. 장 초반에는 연기금, 뭐 투신, 그리고 금융투자 가릴 것 없이 모두 IT 종목에 대한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IT 종목의 전반적인 이익 압박이 현재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가 정말 상당히 우렸습니다. 이 변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반기 동안 체크를 해왔던 부분인데 IT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데 자 6월 초엔 삼성전자가 있었어요. 그때 기억도 납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외국계는 이미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SK 하이닉스더라고요. 어저께 그래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 를 보였는데 자 CLS 증권에서 딱 보면은요 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적절한 건가요? 맞아요? 어떻게 외국계 증권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외국계 증권사도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지만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셀이라고 나왔고요. 반면에 맥쿼리 쪽에서는 보니까 우리 국내 증권사 아직까지 좀 비슷하게 나오고는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목표 가격의 차이도 31,000원에서 43,000원까지 그렇죠. 굉장히 네.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누구의 전망이 맞느냐가 아니라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크게 벌어진 것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누구 얘기가 맞고를 떠나서 그렇게 한 종목에 대한 분석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건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얘기도 맞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 이 얘기도 맞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흔히 이제 전문가 의견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때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지금 주가가 싸다면 네. 들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약간 나도 의아해하고 있는 국면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되면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일단 한 발 빼서 누구 의견이 맞는지 좀 더 지켜보는 게 더 스마트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자, 먼저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게 CLS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과연 실현 가능한 것들이 있는가 네. 그 부분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증권사들은 반박하기에만 바쁜데요. 제가 보기엔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동안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D램 고정 거래 가격 그리고 이 모바일용 D램 고정 가격이 모두 계속 올라갔다라는 건데요. 이게 D램 고정 거래 가격의 전망입니다.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게 올라갈 것으로 봤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계속 조금씩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이 수요를 누가 끌어올렸냐면 HP, 휴레패커드와 대리 모두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중국으로 옮기면서 임원중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엄청나게 재고를 땡겨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용 D램 가격이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4월 정도에 고점을 치고 5월 달부터 탄력이 줄어들더니 하반기에는 오히려 가격이 조금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D램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은 하반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이 컨센서스고요. 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모바일 쪽인데 모바일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은 가격이 이미 계속적으로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반기 전망에서도 특별히 나아질 것은 없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 낸드 플래시 쪽이 그나마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낸드 플래시는 도시바와 삼성전자가 모두 영향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D램에 목매달고 있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CLSA가 제기한 2, 3분기의 이익 피크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경쟁 격화 얘기인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이 뭐냐면 태블릿 PC의 하이엔드, 미드엔드, 로우엔드 제품인데 이 지금 유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미드엔드와 로우엔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 이제 좀 가격이 싼 제품들이라는 건데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이패드류의 고가류 제품보다는 이제 중저가 제품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비중으로 봤을 때 이 중저가의 비중이 2014년 정도 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6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제품의 소구력은 줄어드는 반면 로우엔드 제품은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과연 하이닉스가 이 모든 것의 수요를 다 가져갈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엘피다가 추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피다와 마이크론의 공격을 과연 잘 수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이건 물론 변수가 많아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만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앞서 보여드린 그림과는 조금 다른 그림인데요. 네네.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퀄컴과 함께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또 태블릿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앞에 PC 디램의 전망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림을 보시면 4월 달에 고점을 치고 이때부터 매출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작년이고요. 네.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올해인데 지금 4월 달에 고점을 치고 이때부터 매출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가격이 빠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네네. 판매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둘 중에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는 지금 거죠? 현재 이 그림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분명히 이 중국과 관련된 로우엔드 제품들의 폭발적인 수혜가 과연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CLS가 제기한 것 중에서 2, 3분기에 반도체 이익의 정점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네. 나머지 경쟁 관계라든지 아니면 엘피다의 추가 투자로 인해 하이닉스가 피해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하이엔드 제품들의 가격이 빠질 것을 우려한 그런 우려들은 확인해 볼 사항들이 조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의 추이를 보면 상당히 디램 가격과 연동성이 강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분기를 CLSA도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주가가 실적을 따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상당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가장 그 중에서도. 선행한다라는 개념으로 네네. 봐야 되니까요. 오히려 3분기가 이익의 정점이라면 주가의 고점은 2분기에 이미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고 지금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원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한 가지 또 보시면 네네. 이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각 공정에 따라서 현재 디램의 평균 가격에 따른 이익을 생각해 본 건데요. 지금 공정별 원가입니다. 50나노 공정에서 원가는 2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고요. 40나노 공정은 지금 현재 간신히 BEP를 맞출 수 있을 정도고 30나노 공정이 조금 이익이고 20나노 공정은 굉장히 큰 폭의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거의 2배가량이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하이닉스의 현재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30나노 공정과 20나노 공정이 주류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분명히 엘피다나 마이크론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좋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여건들은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엘피다가 지난 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0나노 공정을 쫓아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엘피다 같은 쪽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 시작할 경우에 또 마이크론이 공격적인 영업을 하면서 중국 시장으로 동반해서 뛰어들 경우에는 분명히 하이닉스가 가장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상당 물량을 캡티브 마켓에 넘기고 있거든요. 갤럭시 브랜드 쪽으로 넘기고 있어서 자신들이 이익률도 조정하고 전반적으로 수량도 조절할 수 있는 캡티브 마켓이 존재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중국 쪽으로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맨땅에 헤딩을 엘피다 마이크론이 같이 들어와서 해버리면 가장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 전망이 조금 흔들리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하이닉스의 지금 PBR 밴드를 보시면 주가가 절대적으로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은 얼마나 늘어나냐에 따라서 좀 고무줄처럼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비교적 가치의 변동이 적은 PBR 밴드로 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위치가 거의 뭐 2배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높네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이제 성장이 이제 아주 높게 부과한다면 뭐 3배까지도 4배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IT 종목인데 향후 전망이 불확실해지게 되면 PBR 측면에서도 아주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하이닉스 위치가 지금 이 하단 국면에 있었다면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하게 버텼을 텐데 지금 굉장히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전망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조금 하락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하이닉스와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조금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여전히 확대 국면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잠깐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을 잠깐 언급을 하고 또 설명을 들어보면서 투자 전략을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혹시 삼성전자를 따라가면서 한 달 동안 혹은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 외국계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외국계들이 정말 물밀듯이 팔았거든요.
네, 잠깐 보니까 이 SK 하이닉스 기관들의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관 쪽에서는 반박의 의견을 많이 내긴 했지만 그러면서 매물을 이거 대고 놓는 게 아닌가. 이거 어떤 음모론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글쎄 때를 타서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주가의 하락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관의 공매도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는 과정에서 뭐 일부 물량이 유입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락의 원인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워낙 그동안 IT 쪽에 긍정적으로 시황을 가져가면서 이쪽의 비중을 늘려놨고요. 외국인들이 내놓는 매물을 그동안 흡수했던 것이 기관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굉장히 이제 인덱스 내에서 많이 늘려놨는데 이게 이익 전망이 안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빠지면 빠질수록 또 비중을 조절해야 되니까 추가 매물화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일부 뭐 추격 매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 그렇지만 그것이 공매도인지는 제가 보기엔 확실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자, 외국인들은 보고서 내놓고 어저께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느냐. 그래서 외국인들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시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도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게,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매도를 통해서 대차 잔고의 증가를 통해서 하이닉스에서 꾸준히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어제 매수의 또 상당 부분은 대차 잔고의 환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수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저께는 이제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량들이 동시에 쏟아지면서 거래를 크게 키운 날입니다. 그래서 어저께가 뭐 공매도가 나왔던 뭐가 나왔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큰 변동 이후에 오늘부터 안정화되면서 실질적인 매수나 매도가 나오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저께 하루에 너무 의미를 두시기보단 향후 전개되는 그림에 좀 더 의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드려서 하이닉스 지금 손절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이런 반문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 3분기의 이익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탄력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그 발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거 실제로 이익 발표해 보면 PR 6배인데라고 누가 이유를 들이대면 네.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라도 매기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3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에게는 조금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안정되는 시기에, 즉 거래가 많이 줄어들면서 수급이 안정되는 시기에는 조금 사야 될 것으로 오히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고점에서 지금 사셔서 손실을 보신 분들은 당분간 주가의 반등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뚜렷한 답이 없다. 여기서 추격 매도 해봐야 삼성전자도 강하게 브레이크가 걸렸듯이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제가 보기엔 강하게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분기 영업이익을 1조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비용들 다 고려해서 뺀다고 하더라도 순이익 자체도 굉장히 높을 텐데 분기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한 6, 7천억 나와버리면 이 종목에 3분기, 4분기가 이익이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전체적인 이 이익이 네. 뭐 1조 원 이상 나와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굉장히 매도하기가 애매해진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보신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여기서의 추격 매도는 아니다라는 점.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로 생각하시거나 약간의 추가 매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거래가 좀 더 줄어들고 수급이 안정되는 국면을 노려서 그때 구간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수급이 좀 안정이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확인할 점이 좀 많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반등을 그러면은 뭐 한 33,000원까지 정도만 봐야 되는 것일까요? 뭐 이렇게 숫자로 언급을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3만 원 깨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33,000원 정도는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뭐 4만 원을 육박한 가격, 4만 원 넘어서는 가격은 제가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그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2천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를 발생시켰던 어저께 거래량을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단기적으로는 뭐 3만 원권 언저리까지, 좀 길게 본다면 뭐 3만 5천 원 언저리 정도까지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춰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앞으로 IT 산업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의견들과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그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말 좋다. 요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어제부터
그것부터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반등이 하나의 핫 이슈였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그쪽에서 처음에 아마 화학주가 잡은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산업소재에서 철강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철강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전반적인 좀 움직임부터 보도록 하죠. 원재료라고 할 수가 철광석이죠. 요거에 대한 가격의 흐름은 좀 어떻고 최근 들어서의 트렌드는 어떤지 한번 좀 살펴주세요. 최근 통화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게 호주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호주의 정정 불안도 물론 있습니다. 뭐 최근 아시겠지만 호주의 총리도 바뀌었죠. 물론 정권이 바뀐 건 아니고요. 같은 이제 의회 내각제다 보니까 같은 당 내에서 수장만 바뀌었는데 이 수장이 약간 아베형입니다. 과거에 독불 장군 스타일이었거든요. 러드 총리라고. 그래서 이 독불 장군 스타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길라드가 자기 세력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였는데 그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그 바뀐 게. 예. 의회 내각제라면 뭐 그것이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의회 내각제는 자기네 안에서 이제 그 변동이 있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표현이 쿠데타라고 썼지만 실제 쿠데타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이제 이합 집단이 모이다 보니까 러드 총리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모임에 있어서 여성 총리였던 길라드 총리가 부각이 됐었는데 이 양반이 총리를 하면서 했던 것은 자국 내 가장 강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 산업들을 엄청나게 육성을 했고 이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퍼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호주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동부 호주는 말 그대로 되게 심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해졌고 그저께인가요 나온 외신을 제가 읽어보니까 외신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호주의 불균형이 지금 국제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철광석 가격도 호주 달러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내려고 있네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의 철강 가격 포함해서 호주의 이 수입 철광석 가격도 모두 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광석 가격은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주요 철광업체들 주가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기 동향이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뭐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철광업상 자체는 여전히 공급 과잉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요 종목인 포스코 현대제철, 중국인 바오스틸, 미국의 유에스스틸, 그다음에 유럽과 캐나다, 미국에 걸쳐 있는 아르셀로미탈 같은 종목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트렌드는 중국의 잉여 생산 능력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준비된 그림이 뭐냐면 전 세계 잉여 생산 능력인데요. 이게 지금 몇억 톤 이상이 여전히 잉여 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 이만큼 초과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라는 거죠. 결국은 중국의 구조조정, 강력한 구조조정이 없으면 이런 공급 과잉에 의해서 수급의 안정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또 오늘 나온 외신을 보시면 2025년까지 아시아 건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 있는데 이러한 성장이 지금 당장 눈에 보여야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소화하면서 어떻게든 해 나갈 텐데 여전히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과 호주가 약간 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호주가 계속 자기네 이 철강 산업들 원자재 사업들이 잘 되다 보니까 중국과 계속 가격 협상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열이 받아서 호주랑은 거래를 줄이고 브라질과 거래를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헤어라의 변화라든지 호주 달러의 변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전 세계 철강 시장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공급 과잉에 따른 약세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이것이 2, 3분기에 바닥을 찍느냐 찍지 않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을 지금 형성을 하겠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좀 우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중국의 어떤 산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철강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무엇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중국 그 문제가 이제 가장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왜 심각한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민간 중소형사의 철강 생산량이고요. 자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뭐 제가 좀 이상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지금 뭐냐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중국의 중소형사들의 철강 생산량이고요. 근데 이건 민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표시되고 있는 회색 그림은 중대형사, 국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중국의 민간 중소형사들이 폭발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면서 공급 과잉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조정을 시켜야 되는 것은 국영기업들이 아니라
민간 중소형 기업들을 그러네요. 어떻게 구조조정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내부 사정을 보면 조강 생산량이라든지 즉 철강을 생산해내고 있는 생산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 조강 소비 같은 경우에도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도 꾸준하게 늘고 소비도 꾸준하게 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지금 실제로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철광석은 계속 땡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BDI가 올라가는 그런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주의 상승의 원인이죠. 예, 예. 네, 그래서 해운주죠. 이제 이게 이제 조선주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해운주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이 지금 일부 캐펙 사이즈 아래 분야에서 이 철광석을 땡겨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이것은 해운업종의 반등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국이 기본적으로 소비와 생산 모두 좋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13년도에 조강 생산량의 평균량이 작년 2개년치를 엄청나게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시장의 공급 과잉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준비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 주요 철강사들의 이익이 원래 하반기에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13년에는 공급 과잉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4월 달부터 벌써 마이너스 반전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적자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빠르게 구조조정을 시켜줘야 전반적으로 철광 시황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상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의 주요 철강 가격들의 추이인데요. 선제, 철근, 후판, 열연, 냉연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은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게 후판 가격들이 이렇게 빠지니까 일부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본격적으로 신조 성과가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중국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공급 과잉에 따른 부정적인 이슈가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중국의 이제 그나마 괜찮은 점은 뭐냐면 중국의 이제 철강 산업의 전방 산업들 대표적으로 지금 월별 자동차 생산 추이와 변화율을 보시면 자동차 쪽은 이 조강 생산량을 계속 많이 흡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괜찮고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전방 산업들의 움직임은 좋기 때문에 앞단에서의 구조조정만 잘해주면 이 뒷단에서의 움직임이 좋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철강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시기가 중국의 정책 결정 여부와 중소형사들의 구조조정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다른 나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게 좀 갑갑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철강주의 투자들 오늘 포스코 잠깐 보니까 다시 한번 재차 좀 그동안 올라왔던 것을 많이 좀 다시 낙폭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상승분에 대한 반납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딱히 자신 있게 말할 부분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철강주에 대해서는 사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제 국내 열연의 유통 가격과 철근의 유통 가격이 나오는데요. 국내 유통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는 국면이어서 지금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는 것에 따른 효과 때문에 철근 가격과 열연 가격이 빠져도 스프레드가 유지가 돼서 마진의 하락폭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이제 못 알아듣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원재료 가격이 빠져서 제품 가격이 빠져도 실제로 손해보는 부분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이제 이익의 하향은 없고 이익이 옆으로 눕는 정도 혹은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밀릴 만한 그 부분은 적다라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만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고철 가격을 비롯한 철근 가격이 여전히 좀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원재료 하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살아나는지 여부, 국내에서도 건설 산업, 자동차,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조선 같은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보셔야 되는데 PB 측면으로 보면 자산가치 측면으로 보면 저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PER 측면으로 보면 아직 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의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PB밴드는 저점에 와서 뭔가 자극을 주면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있지만 반대로 이익 측면에서 보면 변동이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이 정말 증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PB 개념에서는 거의 저점 수준에 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이익 개념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낮지 않은 상황이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적자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대형주들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2, 3분기가 바닥이라는 것을 눈으로도 직접 확인을 해야 아마 본격적인 매수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의 시황 같은 것들의 안정을 좀 더 확인해야 시장의 본격적인 매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투자할 종목이 아예 없는 거냐.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현대아이스코가 지금 PB 측면에서도 PE 측면에서도 그렇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그럼 그림이 달라요? 네, 앞에서. 왜 다른 네. 종목과 다르게 네. 이 종목은 PB 하단까지 떨어지지 않았느냐?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자동차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현대아이스코는 이익률도 꽤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PE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오히려 역으로 가장 낮은 게 현대아이스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아이스코가 단기적으로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투자를 한다면 현대아이스코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아이스코보다 더 좋은 종목이 지금 뭐냐면 세아베스틀입니다. 그러니까 세아베스틀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 현재 부가가치가 높은 합금간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금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익의 개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원재료 가격의 하락을 마진 스프레드의 변화로 인해서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과 헤아베스틀의 합금강이 지금 자동차에 쓰이는 판매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모멘텀이죠. 그래서 최근에 철강주 중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가장 선호하고 있는 종목으로서는 현대제철, 현대그룹주를 제외한다면 아마 세아베스틀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단기 투자를 한다면 현대아이스코와 세아베스틀을, 중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여전히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단기 투자까지도 모두 살펴주셨네요.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정희 애널리스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김정희 애널리스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